세기의 철수작전이라고 불리는 덴케르크 철수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처칠의 리더십을 처음으로 시험대에 올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덴케르크가 보면 이렇게 프랑스와 벨기에 근처에 있는 이 항구 도시입니다. 처칠이 총리에 오른 날이 1940년 5월 10일인데요. 이때 독일은 방향을 서쪽으로 돌려서 프랑스 침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그때 독일군이요, 이 전격전이라고 그러는데 기갑부대를 앞세워서 프랑스와 독일 국경인 아르덴 숲을 통과합니다. 단번에 영불 해역까지 진격을 해버리게 된 겁니다. 프랑스 군이 약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름 유럽 최고의 육군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막상 독일의 진격이 시작되자 독일 기갑부대에 맥없이 밀리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니키 씨, 그때 당시 기갑부대라는 게 어떤 거예요? 네, 당시 독일군은 이제 탱크로만 기갑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엄청 빠르게 공격하는 그런 전술을 이용했었어요. 사실 당시만 해도 탱크는 좀 보조 무기 정도로만 여겨질 때인데 독일군은 이제 이전 전투와는 달리 이 탱크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죠. 네, 맞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프랑스 북부 해안 덴케르크에 모여있는 약 40만 명의 연합군이 갑자기 포위되고 잘못하면 몰살될 위기까지 처하게 된 거죠. 처칠은 1940년 5월 20일에 덴케르크 철수작전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때 해군의 보고에 따르면 생환율을 한 10% 정도로 잡았다고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작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시기에 믿을 수 없는 일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제2차 세계대전에 가장 큰 미스테리로 남은 그 사건, 뭐였을까요? 미스테리라고요? 이렇게 해안으로 돌진하던 독일 기갑부대에 히틀러가 진격을 멈추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40년 5월 24일의 일이었죠. 사실 되게 빠르게 진격을 해서 여기 있는 연합군이 포위돼 버렸잖아요. 사실 좀 더 밀어붙이면 되는데 이렇게 해안으로 돌진하던 독일 기갑부대에 히틀러가 진격을 멈추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을까? 그러니까 일망타진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멈춘 거죠? 사실 히틀러가 왜 하필 이 시기에 진격을 멈추라고 명령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러 학자들의 추측과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물자 배급을 고려해 잠깐 기갑부대의 진격을 멈췄다는 그런 추측도 있고요. 또 히틀러가 독일군 선봉이 너무 갑작스럽게 빨리 멀리 진격을 해서 안전을 기하기에 좀 위험을 느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처칠 입장에서는 하늘이 도운 거네요? 맞죠. 확실한 건 독일군이 진격을 멈춘 이 3일의 시간 동안 연합군은 덴케르크의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월 26일 새벽 처칠은 덴케르크 철수작전을 명령하죠. 처칠이 덴케르크 철수작전을 결정한 이후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배를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덴케르크에 40만 명 가까운 연합군이 있는데 그 많은 수를 빨리 후송하려면 정말 많은 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처칠이 선박 징발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영국의 선박이랑 선박은 다 긁어 모으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영국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섭니다. 징발 대상이 된 화물선이나 어선은 물론이고 개인용 요트, 학교 실습선, 소형 선박들도 다 몰려와서 나중엔 영국 해군이 이제 그만 와달라고 만류할 정도로 이렇게 애를 쓸 정도였다고 합니다. 와, 진짜 저건 전 국민이 마음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네요. 와. 자, 그러면 연합군이 이런 대규모 철수작전을 하는 동안 히틀러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잠깐 쉬고 있었나? 네, 사실
히틀러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5월 26일 저녁이 돼서 기갑부대에게 내려진 정지 명령을 철회합니다. 독일군의 반격이 시작되죠. 다음 날인 27일부터 독일 기갑부대가 다시 연합군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고 덩케르크 주변 각지에서는 격전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번에는 독일군은 공군까지 동원해서 연합군에게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수많은 이 연합군이 폭격으로 목숨을 잃을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때 저 멀리서 바다를 건너 영국 전투기가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연료가 바닥날 때까지 싸우면서 밑에 있는 육군이 철수할 수 있게 시간을 벌어주었죠. 자, 이래서 이런 와중에 수많은 병력이 안전하게 영불 해협을 건너 탈출을 할 수 있었고 약 34만 명의 연합군 병력이 무사히 영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3만 8천여 명을 소송했다고? 나 소름 돋아. 참 죽다 살아났다는 말이 참 이거에 맞는 것 같아요. 뭔가 감동이다 진짜. 와, 굉장히 행복해 보인다, 진짜. 그러니까. We shall fight with growing confidence and growing strength in the air. We shall defend our island, whatever the cost may be. 와. We shall fight on the beaches. We shall fight on the landing grounds. We shall fight in the fields and in the streets. We shall fight in the hills. We shall never surrender. 웅장해지네요. 예, 영화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던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마음이 웅장해질 정도로 사실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처칠이 이 연설을 이제 덩케르크 작전이 사실상 성공했을 그 시점에 했다고 하죠. 피터 씨 연설 들으면서 약간 울컥하신 것 같은데 뭐 어떤 느낌이 드셨던 거예요? 그 덩커크라는 단어만 들어도 영국 사람들 약간 너무 약간 자랑스러워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다는 생각하면서 조금 울컥하기만 해요. 지금 눈물 날 것 같아요. 아니 하고 저도 그 덩커크 스피릿이라는 거 있어요. 덩커크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약간 포기하지 말자, 힘을 다 합치자 그런 뜻으로 지금까지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에 무슨 재정 위기 있거나 그런 상황에도 신문 기사 같은 거 봤을 때 영국 사람들 덩커크 스피릿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축구 경기 때도 많이 써요. 특히 독일이랑 했을 때 조금 아슬아슬하게 1대0으로 이긴다. 근데 너무 공격받고 있을 때 We need the Dunkirk spirit right now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해요. 네. 우리로 치면 명량정신, 한산전신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처칠은 이렇게 덩케르크 철수작전으로 전쟁에 대한 의지를 정말 북돋았지만 사실 타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떤 피해가 구체적으로 있었을 것 같으세요? 군사력의 타격 아닐까요? 군사력이 사실은 사람도 있지만 장비도 있잖아요. 장비를 다 두고 예, 왔구나. 거의 다 두고 올 수밖에 없었죠. 그렇구나. 덩케르크에 남겨두고 온 장비와 물자 피해가 컸고요. 또 영국 공군의 막대한 손실도 감수해야만 했죠. 하지만 30만 명이 넘는 병력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영국은 이후 독일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반을 그래도 남겨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칠과 영국 국민이 히틀러와 싸워보겠다는 의지를 더 강하게 하고 있을 때 히틀러는 독일 공군에 총통 지령 17호를 내려서 가능한 최단 시간에 영국 공군력을 제압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40년 8월부터는 영국과 독일 간의 본격적인 공중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8월 24일부터 9월 6일 사이에 벌어졌다고 보는데요. 이때 독일 공군은 런던 근교의 공군기지,
그리고 비행장을 집중적으로 포격합니다. 이때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영국 공군이 약 290대 정도를 상실했다고 봅니다. 당시 이제 영국 공군이 보유한 항공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막 만들고 있었지만 독일에 비하면 훨씬 적었기 때문에 사실 이 피해가 상당히 타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독일 공군이 갑자기 공격 목표를 바꿔버립니다. 이제 독일 공군의 목표는 영국의 수도 런던이 된 겁니다. 런던? 사실 그동안은 영국도 독일도 서로의 수도에는 폭격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금 뭐 상도인가? 그래서 전쟁에서 상도는 있죠. 약간 보복이 두려워서?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편을 괜히 자극하고 또 폭격하면 자국 수도도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1940년 8월 24일에 그 토요일 밤이었는데 독일 폭격기 한 대가 길을 잃고 실수로 런던 상공에서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서칠이 엄청 격분해져.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바로 다음 날 베를린 공격을 명령합니다. Er tut es nicht deshalb, weil diese Luftgriffe besonders wirkungsvoll sind, sondern weil seine Luftwaffe beim Tag nicht über deutsches Land kann. Und wenn die britische Luftwaffe 2.000 oder 3.000 oder 4.000 Kilogramm Bomben wirft, dann werfen wir jetzt in einer Nacht 150, 180, 230, 300. Sehr gern, Sie werden bei uns Städte im großen Ausmaß angreifen. Wir werden Ihre Städte ausradieren. Wir werden diesen Nachtpiraten das Handwerk legen, so wahr uns Gott helfe. 놀랍게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이제 화 많이 나셨네. 끝장내자는 거네요. 네, 되게 쓰는 단어들이 엄청 극단적인 단어들이에요. 그래요. 그냥 아예 없애버린다고 막 이런 단어들 쓰고 정말 그냥 분노가 그대로 느껴져요. 네. 이런 히틀러의 경고대로 9월 7일부터 독일 공군의 타깃은 런던이 됩니다. 약 2달간에 걸쳐서 독일 공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런던에 폭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와, 몇 대야?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되게 침착하다, 사람들이. 아, 좀 무섭다, 사이렌 소리. 어떡해. 당시 상황을 보니까 어떠세요? 도시를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한 거네요. 네. 다른 곳도 아니라 수도가 저렇게 거의 2달 가까이 밤낮으로 폭격을 당했으니까 정말 그 피해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었겠죠. 이때가 본토 항공전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그리고 영국 입장에서 가장 어려웠던, 어두웠던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히틀러가 런던 공습을 한 게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베를린이 공격을 당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히틀러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사실 우리 생각에 그 영불 해협이 34km밖에 안 돼요. 그냥 어떻게든 군대 상륙시키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히틀러가 먼저 공습을 시작한 이유는
이제 해협을 건너려면 먼저 제공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9월이 되자 가을 강풍이 불기 시작했고 그리고 히틀러는 공중전이 더 어려워지는 겨울이 되기 전에 확실히 승기를 잡아야 됐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